유명한 키토제닉 식단 전문가들의 영상을 소개해왔습니다. 모두 업계에서 인정받는 유명한 사람들이지만 사실 국내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생소한 분들이죠. 그래서 댓글을 보면 그들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희 채널의 영상을 봐온 분들이라면 캠베리 박사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고 앞으로도 그의 컨텐츠들을 자주 소개할 계획입니다. 캠베리 박사는 저희 채널에서 가장 많은 찬사와 비난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반응을 어느 정도 예상은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의 영상을 봤을 때는 그가 하는 주장과 식단이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가 성장해온 배경과 진실에 접근하는 방식을 이 인터뷰를 통해 알게 되었고 그가 전하는 메시지들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다이어트 닥터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4년 전에 진행한 캠베리 박사의 인터뷰입니다. 닥터 베리는 테네시주의 1차 진료 의사입니다. 그는 자신만의 저탄수화물 식단 여정을 개척해 가고 있습니다. 그는 훌륭한 메시지와 함께 많은 구독자를 확보했고 저탄수화물 다이어트의 이점에 대해 서슴없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캠베리 박사 자신은 물론 환자들을 통해 그 효과를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웹사이트와 함께 상당히 인기 있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입니다. 캠베리 박사는 영상을 통해 저탄수화물 식단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저탄수화물 식단의 효과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에 대해 매우 독특한 관점으로 접근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인류의 조상들이 섭취했던 전통적인 식단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현대식 영양 가이드라인이 기존의 전통적인 식단을 역행하는 주장을 하려면 그것을 뒷받침하는 강력하고 확실한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권장되고 있는 주류 영양 지침은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그것은 의학과 영양의 일반적인 상식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주장이지만 그는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걸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의 유머러스하고도 직설적인 스타일은 메시지를 더욱 매력적으로 전달하며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그럼 즐겁게 시청해주세요. 먼저 박사님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약 20년 동안 1차 진료 의사로 활동해 오셨는데요. 저는 박사님이 주장하시는 식단이 의료 현장에서 배워온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는 시야가 새로운 분야로 확장된 여정이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 여정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이후에 현재 하고 계신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2000년에 테네시 주립대의 의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저는 현대의학의 전형적인 방식을 배웠고 그 방식대로 환자들을 진료해왔습니다. 만약 당신이 비만이고 당뇨가 있으며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 진료실에 왔다면 그 당시 저는 3가지 약물을 즉시 처방했을 겁니다. 먼저 당뇨병을 관리하는 약물 2가지 그리고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한 스타틴 계열 약물 하나를 처방했을 거예요. 그리고 체중 관리 어플을 추천하며 살을 빼야 한다고 조언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덜 먹고 더 많이 움직이세요. 이것이 제가 환자들에게 가장 자주 했던 조언이었습니다. 저는 칼로리 계산을 전적으로 신뢰했고 연력학 법칙이 인간 영양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믿었습니다. 체지방을 줄이려면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게 과학적으로 당연한 결론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소파에서 일어나 치토스 같은 과자와 베이컨을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체중은 빠지기 시작할 것이고 문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이것이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이론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진료를 시작했을 때는 비교적 날씬하고 젊은 의사였습니다. 당시에는 제 건강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몇 년이 지나며 점점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환자들이 점점 더 비만해지고 병에 걸리며 당화혈색소와 염증 지수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럴 때 의사들은 환자가 자신의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고 의심합니다. 네, 맞아요. 그것이 의사로서의 자존감을 지키는 방어 기제가 되니까요.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아서 그런 거야 라고요. 제가 정확히 32살인지 35살인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 즈음부터 저 역시 체중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건강이 나빴을 때는 체중이 134kg에 달했고 당화혈색소는 6.2였습니다. 당뇨 전 단계였고 제2형 당뇨병으로 진행 중이었죠. 만성관절통, 심한 역류성 식도염, 비듬, 알레르기, 가려움 등 신체 곳곳에 염증이 있었고 매일이 비참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사님은 당시에도 모든 지침을 올바르게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겠죠? 정확합니다. 저는 모든 지침을 철저히 따랐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상태가 되었죠.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전하던 지침들을 스스로에게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의사로서 본보기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한 대로 행동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그만두는 편입니다. 그 당시 저는 분명히 여러 면에서 엉망이었고 소파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락방으로 올라가 대학 시절 공부했던 영양학 노트들을 모두 꺼내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것이 엄청난 분량일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는 10cm 두께의 얇은 책 한 권이 전부였습니다. 그 책은 한 학기의 절반이나 4분의 1 학기 동안 다룰 분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양학 수업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만큼 의과대학에서는 영양학을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어요. 다른 의대는 그만큼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많다고 느껴지네요. 네, 맞아요. 저는 평소에 이것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지 않으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배운 것은 주로 심각한 환자들을 위한 영양 섭취 방법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로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라면 그에게 필요한 단백질 양과 총 칼로리를 계산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 환자가 회복될 때까지 어떻게 먹일 것인지 등에 대해서요. 또는 심한 화상을 입은 사람은 칼로리와 수분 섭취를 2~3배로 늘려야 합니다. 제가 배운 영양학은 주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먹을 수 없는 환자들의 영양을 챙기는 방법이죠. 그런데 정작 평범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영양학은 전체 수업의 10%도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배운 내용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통곡물을 많이 먹어라. 둘째, 포화지방은 피하라. 셋째, 조깅을 하라. 이것이 제가 의대에서 배운 영양학의 전부였습니다. 아내와 가족을 돌보는 평범한 남자에게 의사인 제가 해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영양학적 조언은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아. 이 3가지 기본 지침을 바로 실천해 보자라고 결심했습니다. 식단에서 포화지방을 철저히 제거했고 통곡물을 적극적으로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맷돌로 간 밀가루 같은 고급 통곡물 제품에 많은 돈을 썼습니다. 그리고 매일 적어도 이틀에 한 번씩 조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두 달 동안 이 지침을 종교적으로 따랐지만 결과는 5kg가 더 늘어난 것이었습니다. 몸무게뿐만 아니라 혈압, 혈당, 염증 수치 등 여러 건강 지표들이 악화되었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야, 너는 환자들에게 했던 말들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거야. 거울 앞에 서서 제 자신에게 말했죠. 넌 영양학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문제는 환자들이 제 지침을 따르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잘못된 무지한 조언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직접 경험을 통해 깨달음이 필요했던 거네요. 맞아요. 그렇다면 박사님은 왜 다른 의사들은 이런 각성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직접적인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글쎄요. 저는 의사들이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도록 훈련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의사가 되고 나면 틀에 박힌 방식으로 일하게 되죠. 그리고 제약회사 담당자들이 와서 당신이 적절히 진료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그들은 당신이 처방한 약물의 양을 확인하고 당신이 처방 지침을 잘 따르고 있다고 말해줍니다. 또한 제약사에서 후원하는 만찬에 참석하면 저명한 교수들이 강연을 하는데 그들의 말이 당신이 해온 모든 일과 일치하니 내가 잘하고 있구나라는 안도감을 줍니다. 주의료위원회로부터 경고 전화를 받지도 않았고 당신은 분명히 일반적인 진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자신이 처방하고 있는 지침이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저는 의사들이 그로 인해 잘못된 안도감을 얻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자들은 자신의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고 치부하며 이를 통해 스스로 위안을 삼는 거죠. 그것은 의사들에게 이런 생각을 심어줍니다. 나는 잘하고 있어. 단지 환자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 거야.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흰색 가운을 입고 저명한 교수나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제공한 권고를 따르고 있다고 믿으니까요. 제약사 영업사원들은 매력적이고 자신감 넘치며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의사는 그들의 존재로 인해 자신이 잘못된 진료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불만이 없으니 나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이죠. 그도 다른 일반적인 의사들처럼 의과대학의 교육을 받았고 의사의 자격을 얻기 위한 임상 수련 과정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범한 의사의 삶에 안주하기보다는 환자들의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많은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일반적으로 하는 조언, 즉 체중 조절을 위해 통곡물을 먹고 지방을 피하고 많이 움직이라는 행동 지침을 자신이 직접 해보았지만 그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박사님은 자신이 환자들에게 전했던 메시지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제 생각에는 매우 혼란스러운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질문이 머리를 맴돌았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말로 그랬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셨나요? 우선 로렌 코데인의 팔레오 다이어트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크 시슨의 The Primal Blueprint, 마지막으로 애킨스 다이어트 혁명도 읽었어요. 물론 다른 많은 책과 자료들도 찾아보고 읽었지만 이 세 권이 저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며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물론 채식이나 다양한 종류의 식단에 관한 책들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단들은 공통적으로 하나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구상 존재하는 거의 모든 식단을 분석해보면 그것들은 결국 칼로리 제한 다이어트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겉모습만 다를 뿐 본질은 똑같습니다. 지금 유행하는 다이어트 앱이나 TV 프로그램, 다이어트 관련 책들까지 모두 기본적으로 칼로리 섭취를 줄이고 평생 굶는 것에 익숙해져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죠. 가령 제가 어떤 사람들을 헛간에 가두고 양상추와 물만 제공한다면 그들의 체중은 쉽게 감량될 거예요. 이상적인 체중에 도달하고 심지어는 그 이하로 살이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들의 삶은 비참해질 것이고 저를 증오하게 될 겁니다. 그런 방식의 삶은 누구도 오래 지속할 수 없어요. 다른 다이어트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기본적인 원리는 비슷합니다. 가장 광고가 많이 되고 미디어에서 자주 언급되는 다이어트들도 결국에는 사람들을 그냥 반쯤 굶기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남은 인생을 굶주리며 살라고 말하는 거죠. 실제로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살이 빠지겠지만 그것은 절대로 지속할 수 없는 방식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방식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죠. 네, 명백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즐기면서 지속할 수 있는 식단을 찾아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그 식단을 실천했을 때 질병과 염증 수치가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저는 저탄고지 식단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 식단을 권장하는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곡물, 설탕, 그리고 과도한 탄수화물을 끊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알고 있던 것과 정반대네. 하지만 딱 한 달만 해보자. 왜냐하면 저는 그 식단을 지속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박사님은 그것을 스스로에게 먼저 시도했군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환자들에게 그런 식단을 시키면 다른 의사들이 박사님을 미쳤다고 생각할 게 분명하니까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한두 달 동안 해보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 리바이 스테이크, 베이컨, 버터, 계란 같은 음식을 먹으면 내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확인하자. 그리고 한 달이 끝날 무렵에 저는 이런 말 하는 게 약장수 같아서 싫지만 정말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든 것이 좋아졌어요. 박사님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의심이 있었나요? 내가 나 자신을 해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 생각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당시 지질 가설 같은 것들을 읽고 있었어요. 콜레스테롤이 건강에 해롭다는 기존의 가설 말이죠. 그게 정말 사실일까라는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6개월마다 여러 수치를 확인하며 제 몸을 모니터링했어요. 총 콜레스테롤이 약간 올라간 것을 확인했지만 거기서 저는 생각했죠. 또 다른 숙제가 생겼네.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해 더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몸이 훨씬 건강해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당화혈색소 수치도 현저히 개선되었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약간 반항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스타틴을 판매하는 제약회사는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그 외의 의견들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조차 하지 않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은 제가 상기시켜주면 인정할 거예요. 높은 당화혈색소 수치, 그리고 당뇨병은 심장병, 뇌졸중, 그리고 다른 모든 합병증의 더 큰 위험 요소일 거라는 점을요. 그것은 LDL 콜레스테롤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설령 LDL 콜레스테롤이 치료가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더라도 만약 당화혈색소 수치가 10이나 된다면 약간 높아진 LDL보다 질병과 사망에 더 큰 위험 요소가 되는 건 분명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총 콜레스테롤과 LDL 증가를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몸 상태가 훨씬 나아졌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목을 가다듬거나 침을 삼키지 않고도 환자와 대화할 수 있게 되었어요. 만성적인 역류성 식도염으로 인해 목 상태가 늘 안 좋았었거든요. 넥시움 같은 역류성 질환 약물 담당자가 병원에 올 때면 환자들에게 제공되지 않은 샘플 약물까지도 얻어서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만큼 저는 약에 의존적이었죠. 이런 식습관을 배우기 전까지는 1년 내내 하루에 2번씩 약을 먹어야 했어요. 하지만 식단을 바꾸고 2~3달이 지난 후 제 몸 상태가 훨씬 좋아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살이 얼마나 빠졌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제가 절정에 달했던 체중 134kg에서 상당히 많이 감량되었습니다. 그 변화는 단지 체중 감소뿐만 아니라
제 삶의 전반에서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캠베리 박사는 역류성 식도염으로 심한 속쓰림과 여러 염증성 질환을 알아왔다고 합니다. 그는 키토제닉 식단으로 시작해 현재는 거의 무탄수화물에 가까운 카니보어 식단을 하고 있는데요. 키토식을 할 때도 증상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카니보어 식단을 하고 나서는 이런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가 그렇게 엄격하게 제한적인 식단을 하는 건 건강상의 이유가 더 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두에게 이런 제한적인 식단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저탄수화물 식단을 모두 같은 범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죠. 대사적으로 가장 좋지 않은 상태에 있는 환자들에게 이 식단을 적용해 봐야겠다고요. 그들의 BMI는 보통 45에서 55 정도였고 이는 고도비만에 해당하며 위우회술 같은 비만 대사 수술의 대상이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 방법을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으로서는 잃을 게 없어요. 어차피 한두 달 후에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으면 위절제술 같은 비만 대사 수술을 받을 예정이시니까요. 그 사이에 이 식단을 한번 해보는 거죠. 다른 건 몰라도 최소한 간의 크기는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수술을 하더라도 외과 의사가 훨씬 수월하게 수술을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살이 빠질 수도 있고요. 저는 20명에서 25명의 환자들에게 이 식단에 대해 설명했고 그중 많은 분들이 월별 검진을 위해 병원에 다시 찾아왔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선생님, 저 한 달 만에 10kg나 빠졌어요. 이 식단을 한 달 더 해봐도 될까요? 그래서 저는 흔쾌히 말했죠. 물론이죠. 한 달 더 해보세요. 계속 진행해 보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같은 식단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직접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도 신뢰와 안도감을 주었어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최소한 아무도 시도조차 해보지 않은 미친 짓은 아니구나. 닥터 베리도 이렇게 먹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다음 달에 그들이 다시 검진을 위해 병원에 왔을 때는 체중이 더 줄어 있었고 혈압, 혈당 등 모든 건강 관련 지표가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몸 상태가 더 좋아졌다는 걸 느끼고 있었죠. 그들 중에는 인공관절 수술을 준비 중이던 환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중 두세 명은 수술을 취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지금은 건강이 훨씬 좋아진 것 같아서 수술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했죠. 만약 상태가 다시 나빠지면 제가 직접 수술 예약을 다시 잡아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들은 식단을 계속하고 싶다며 의지를 보였고 수술 없이도 건강을 유지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의사가 어떤 방식을 두고 환자들에게 모든 게 다 좋아진다고 말하면 좀 약장수 같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환자들은 제가 5년 이상 알고 지낸 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어떤 특별한 이해관계도 없었어요. 그들은 단지 더 나은 삶을 원했을 뿐이고 생명을 위협하거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수술을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이 식단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질려서 포기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한 달 더 해봐도 되겠냐고 부탁하듯 물었죠. 그는 현재 많은 사람들에게 키토제닉 식단과 카니보어 식단을 전파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도 키토제닉 식단은 그에게 있어서도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초기에 새로운 식단에 접근했던 그의 경험담은 키토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분들에게 큰 힌트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딱 한 달입니다. 식단을 한 달 동안 바꾼다고 해서 우리 몸에 엄청난 무리가 오거나 병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자신에게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 기존의 식단으로 돌아가면 그만입니다. 딱 한 달만 해보고 느낌이 좋다면 다음 달에도 이어서 할 수 있습니다. 키토제닉 식단에 대해 들어봤지만 선뜻 시작하지 못하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어떻게 끊어? 평생 그렇게는 살 수 없어. 하지만 캠베리 박사처럼 식단은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는 유연한 태도로 다이어트에 임한다면 새로운 식단에 대해 엄청난 각오를 하지 않고도 가볍게 시작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박사님은 실제 의료 현장에서 환자와 소통하며 이 모든 변화를 목격했으니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겠군요.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큰 활력을 얻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동시에 약간의 좌절감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왜 이런 방법을 배울 기회조차 없었을까? 이렇게 효과적인 방법이 왜 그동안 묵살되었고 심지어 비난받아왔지? 그리고 박사님의 그런 심정이 책에서도 조금 드러난 것 같아요. 박사님이 쓴 책 의사의 거짓말, 가짜 건강상식에서요. 사실 제목이 약간 선동적이고 공격적인 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의도한 거예요. 아, 그렇군요. 저는 박사님이 스스로 먼저 깨닫고 환자들에게 적용하면서 분노를 느끼게 된 과정이 궁금해요. 사실 저는 인턴 시절부터 이러한 거짓말들을 하나씩 수집해왔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레지던트로 일할 때는 질문하거나 의문을 제기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냥 배운 대로 적고 외우고 그걸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일이었죠.
제가 처음으로 뭐지? 이게 정말 맞는 걸까라는 의문을 품게 됐던 일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때는 제가 산부인과에서 교대 근무를 하던 시절이었어요. 참고로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인데 테네시주에서는 실제 임상 환경에서 다양한 훈련을 받습니다. 저희는 제왕절개도 하고 자연분만도 하고 거의 모든 것을 다루었어요. 어느 날 당직을 서고 다음 날 아침 자연분만을 마친 산모를 퇴원시키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수석 레지던트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유 수유를 하는 모든 아기에게 비타민 D 보충제를 처방하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왜 그래야 하죠?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인간은 모유를 통해 충분한 비타민 D를 만들지 못하니까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친 생각은 이거였어요. 뭐 말도 안 돼. 그게 사실일 리 없어. 250만 년 동안 인간이 멸종되지 않고 살아남았는데 그룹병으로 죽지 않았다는 점이 제게는 너무나 분명했거든요. 하지만 당시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도 교수님을 슬쩍 쳐다보니 그분은 수석 레지던트의 말에 동의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계셨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아니,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시간이 좀 지나 여유가 생겼을 때 저는 이 문제를 직접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시에 저는 그 처방에 대해 지적하거나 논쟁하지는 않았습니다. 조사해 본 결과 놀랍게도 노스캐롤라이나의 한 의사가 관련된 연구를 진행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하루 6,400아 이후의 비타민 D3를 섭취하면 충분한 비타민 D가 생성되어 아기에게까지 전달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수치는 우리가 과거 하루 종일 야외에서 활동하며 자연스럽게 햇빛을 받았던 환경을 모방한 것입니다. 그 수석 레지던트를 떠올려보면 그는 매우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지도 교수님은 의대에서 가르칠 자격이 충분한 분이셨고 수석 레지던트도 학문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죠. 그러나 둘 다 이 기본적인 사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놀라웠지만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 사람들이 그 기본적인 전제, 즉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남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건 제게 정말 강렬한 깨달음을 주었어요. 완전히 잘못된 거죠. 정말 흥미로운 사례네요. 특히 그들은 뭔가 악의를 품거나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려 했던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모든 권고 사항을 일일이 검토하고 조사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요. 단지 자신이 배운 대로 했을 뿐인데 잘못된 정보가 계속 전달되었던 거죠. 하지만 박사님은 그것들에 대해 의문을 품은 것이고요. 맞아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의사의 거짓말이라는 책에서 언급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이 책은 건강을 회복하고 더 행복하고 열정적으로 살고자 하는 과정에서 제가 발견한 여러 가지 깨달음을 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날 때마다 신음하고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여정을 담은 거죠. 그렇군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여기서 캠베리 박사의 말은 비타민 D를 보충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산모들은 비타민 D 결핍 상태이며 그것이 인간의 모유에서 비타민 D가 발견되지 않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는 책에서 저지방 식품 섭취와 주로 실내에서 지내는 생활 방식이 현대인들의 비타민 D 결핍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추정합니다. 캠베리 박사는 비타민 D가 인간의 신체 기능 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한 영양소임을 강조하며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비타민 D가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그는 햇빛을 자주 쐬어 체내에서 자연적으로 비타민 D를 생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그는 보통 영양제보다는 자연적인 식품을 통한 영양소 섭취를 권장하지만 비타민 D만큼은 보충제를 통해서라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합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진행한 한국인 영양결핍 현황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의 73.7%가 비타민 D 결핍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미국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캠베리 박사의 책 의사의 거짓말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를 많이 다루고 있으며 이어지는 인터뷰에서는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또 다른 중요한 식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언급된 여러 사례 중에서 하나가 바로 통곡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흔히 건강한 통곡물이라고 알고 있는 개념이 사실은 정제 곡물과 비교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라고 하셨죠. 물론 정제 곡물보다는 통곡물이 더 나은 선택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모든 사람에게 통곡물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으로 이어진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 점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물론입니다. 저는 의학적 개념에 의문이 들 때마다 우선 상식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려고 합니다. 항상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걸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상들의 관점에서 이것이 적절한지를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D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비타민 D 보충제를 전혀 처방받지 못했는데도 어떻게 그룹병으로 멸종되지 않았는지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모유를 먹이는 것이 아이를 기르는 유일한 방식이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신뢰할 만한 연구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제약회사에서 자금을 지원한 연구가 아닌 충분히 큰 표본수와 맹검, 통제가 이루어진 연구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연구들만이 정말로 의미 있는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죠. 저는 항상 이 세 가지 기준, 즉 상식, 조상들의 지혜,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 의견을 형성하려고 노력합니다. 제 책에서 다룬 각각의 거짓말도 이런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곡물을 식단의 중요한 부분으로 삼기 시작한 것은 고작 만년에서 12,000년 전쯤의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소 200만 년 전부터 지구상에 존재해 왔습니다. 그리고 생존과 번식에 더 유리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이미 훨씬 오래전에 널리 퍼졌을 겁니다. 만약 곡물이 인간에게 그렇게 유익하고 중요한 것이었다면 수십만 년 전에 이미 그 사실을 발견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주장이 등장할 때마다 항상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그것이 조상들의 삶과 오래된 상식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타당한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통곡물은 이 두 가지 기준에서 모두 탈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곡물이나 통곡물에 대한 연구를 검토해보면 정말로 터무니없는 주장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 수준의 연구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인간은 전혀 곡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지구에서 존재한 시간의 약 99.95% 동안 곡물을 식단의 중요한 요소로 삼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한번 고기에 묻어있던 풀씨 같은 것이 우연히 입에 들어간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럴 수 있겠네요. 하지만 그들은 곡물을 찾아다니거나 재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신경 쓰던 일이 아니었어요. 재미있는 점은 최근에 사람들이 새로운 인류학적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일찍 곡물을 먹기 시작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인간의 장기적인 진화의 관점에서는 여전히 극히 짧은 기간에 불과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현대에 적용해 본다면 오늘날 사람들은 과거 진화적 시기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은 하루 종일 활동적이었고 햇빛 아래에서 시간을 보냈으며 가만히 앉아 있지도 않았죠. 무한 리필 식당이나 정크푸드, 가공식품 같은 것도 없었고요. 이 모든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현대의 통곡물 연구 결과는 사실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박사님은 통곡물 섭취를 중단한 환자들에게서 어떤 걸 발견하셨나요? 모든 환자들은 정말 예외 없이 염증이 개선되었습니다. 피부, 소화기관, 관절, 심지어는 뇌까지도 염증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였어요. 멘탈 건강까지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곡물 섭취를 제한할 때는 건강에 좋다고 여겨지는 맷돌로 간 곡물이나 유기농, 논지에모 통곡물도 포함됩니다. 이런 모든 곡물들을 제거했을 때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모두 개선되었어요. 이렇게 곡물 섭취가 상식적으로나 조상들의 관점에서 말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의미 있는 연구도 없다는 점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모든 사람에게 통곡물이 필수적이다라는 새로운 주장을 들고 온다면 그것은 상황의 상식과 진화적 적절성을 뒤엎을 수 있을 만큼 확실한 연구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제 말은 정말로 뛰어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연구를 하는 이유이니까요. 그러니까 단순히 관찰 연구에서 위험비가 1.1 정도인 약한 데이터로는 논의를 뒤집을 수 없다는 거네요. 네, 맞아요. 저는 그런 걸로 반박하려고 하면 애초에 저한테 오지도 말라고 합니다. 지난 200만 년 동안 우리가 바보 같은 방식으로 살아왔다는 주장을 하려면 적어도 그걸 입증할 확실하고 엄격한 연구가 있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그 주장은 가치가 없어요. 그렇군요. 그럼 유제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어릴 때부터 우유를 정말 많이 마시며 자랐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미식 축구를 할 때는 매일 1갤런, 그러니까 약 3.8리터씩 우유를 마시곤 했어요. 하루에 1갤런이요? 와, 진짜요? 네, 정말 매일요. 저는 우유가 제 뼈와 근육을 키우고 더 좋은 선수가 되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니 제가 유제품을 원래 싫어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저는 우유를 마시며 자랐습니다. 할머니 댁에 갈 때마다 우유 한 잔을 마시지 않으면 엉덩이를 맞아야 했어요. 우유를 마시는 건 필수였죠. 그런데 유제품에 대해 더 알아보기 시작했을 때 깨달은 건 우리가 지금처럼 유제품을 섭취한 건 겨우 8,000년에서 9,000년 정도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동물의 젖을 먹는 경우가 있었겠지만 대체로 인간은 젖을 떼면 평생 물만 마시며 살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지구에 존재한 시간의 99.99% 동안 우유를 소비하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조상들의 적절함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유를 먹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제가 여기에 추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은 항상 길을 찾는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처럼 만약 유제품이 정말로 그렇게 마법 같은 영양 공급원이었다면 자연 속 동물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본능적인 행동을 보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포유류의 우유를 훔쳐먹기 위해 특별한 행동을 발전시킨 족제비나 설치류 혹은 새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한밤중에 저소에게 몰래 다가가 젖을 빠는 족제비가 존재했을 겁니다. 더 나아가 소가 알아채지 못하도록 일종의 마취 물질을 분비해 젖을 훔치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기가 피를 빨아먹을 때 사람들이 잘 눈치채지 못하는 것처럼요. 우유가 정말로 그렇게 중요한 영양 공급원이었다면 그런 행동을 하는 동물들이 분명 자연에 존재했을 겁니다. 새 중에는 다른 새의 둥지에 몰래 알을 넣어 자신의 알을 대신 부화하게 만드는 행동을 하는 종도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생존 전략 중 하나이며 진화적으로 매우 영리한 방식이죠. 그러나 포유류의 젖을 훔쳐먹는 동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또한 그 어떤 포유류도 다른 종의 젖을 먹지 않습니다. 생물학적으로 그런 예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저는 비교해부학과 동물 생물학을 중점적으로 공부하며 조사했지만 이러한 사례는 전혀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런 일은 자연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 유제품이 그렇게 훌륭한 영양 공급원이었다면 동물들은 분명 그 영양분을 훔치거나 얻기 위한 방법을 찾았을 겁니다. 동물들이 본능적으로 하는 일이 바로 이런 것이니까요. 이 생각을 바탕으로 저는 관련 연구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모든 것을 뒤집을 만한 의미 있는 연구는 없었습니다. 다시 제가 문제를 다루는 방식으로 돌아가 보면 만약 누군가가 제가 생각하는 상식이 틀렸다고 말하려면 정말로 논쟁조차 필요 없는 매우 강력한 데이터를 제시해야 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데이터를 제시하는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유를 끊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만성 알레르기와 비듬은 우유가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우유를 끊은 후 이 모든 증상이 개선되었으니까요. 또한 역류성 질환이 완화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유를 완전히 끊으니 이런 모든 문제가 사라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몇 가지 유제품은 즐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연 치즈, 버터, 기버터 그리고 동물 성생크림 같은 제품은 허용합니다. 하지만 우유만큼은 입에 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유는 그 우유를 만든 종을 위해 설계된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가능한 빨리 체중을 늘리고 싶다면 매일 우유를 마시라고요. 왜냐하면 그 우유로 송아지는 1년 안에 수백 킬로 이상 성장합니다. 그래서 만약 체중을 늘리고 싶다면 여기서 말하는 체중이란 체지방을 의미하는데 우유를 많이 마시면 그렇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이 우유를 식단에서 제외했을 때 건강이 좋아지고 체중 감량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고체 형태의 유제품, 예를 들어 치즈 같은 건 괜찮은 건가요? 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치즈는 미생물의 작용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미생물은 우유 속 당분을 먹어치우고 그 과정에서 단백질 분자를 변형시킵니다. 결과적으로 치즈가 액체가 아니라 고체 상태로 변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우유 속의 주요 문제로 여겨지는 당분은 거의 제거됩니다. 그러나 우유 속 단백질은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백질은 소나 염소 같은 동물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변형된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을 덜 일으킵니다. 그래서 치즈는 당이 거의 없고 지방과 변형된 단백질로 구성된 식품이 되는 것이죠. 케피어나 요거트 같은 발효 유제품도 비슷한 원리로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고체 유제품은 많은 사람들에게 우유만큼 염증을 유발하지 않으며 체지방 증가를 촉진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유제품들을 식단에 포함시키면서도 건강을 유지하거나 개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하신 두 가지 예는 박사님의 사고 과정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매우 유익하네요. 저는 이것이 캔베리 박사가 시청자들에게 우유와 통곡물을 절대 먹지 말라는 의도로 한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식품에 대해 숨겨진 정보와 팩트를 바로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주장의 옳고 그름에 대한 논의보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된 캔베리 박사의 사고 과정을 더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곡물과 우유는 우리의 식탁에 자주 오르내리는 식품입니다. 영원히 배제할 수도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저탄수화물 식단을 하기로 결정하셨다면 통곡물과 우유는 그러한 식단에서 권장되는 식품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키토식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음식들을 평생 끊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은 시작을 주저하게 할 만큼 심적으로 큰 부담을 줍니다. 하지만 빈도수와 먹는 양만 조절하면 키토 식단에서 금기시되는 음식을 먹더라도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매일 먹지 말고 가끔 드세요. 한 번에 왕창 먹지 말고 조금씩만 드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인터뷰는 캠베리 박사의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인격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니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하네요. 일부 사람들은 그건 과학에 기반하지 않았다, 관련 연구를 보여달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박사님의 생각은 수백만 년의 진화적 증거에 반하는 연구를 보여달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여기에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특히 다른 의사들이나 과학적인 관점에서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아마 당신도 그렇겠지만 저 역시 다양한 반응을 접합니다. 대사적으로 문제가 많고 염증이 심하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시도한 뒤 건강이 개선되면 더 이상 어떤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알겠어요라고 말하며 이 방법을 계속 실천합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큰 반발을 받는 그룹은 젊고 건강하며 날씬한 20대들입니다. 이들은 대개 트레이너나 영양사의 조언을 따르며 비만이나 과체중, 염증 또는 만성질환과 같은 문제를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축복받은 유전자를 타고난 사람들이죠. 무엇을 먹어도 건강하고 좋은 몸을 유지하는 이들은 제 조언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그들과 같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22살 때는 지금과 같은 키에 약 85kg이었고 별다른 노력 없이도 복근이 있었죠. 그저 보기에도 멋지고 날씬한 청년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시절에 저에게 영양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면 저는 제가 하는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도 못한 채 답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무엇을 하든 저에게는 다 효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를 가장 많이 비판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젊고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아니야, 그건 다 칼로리 문제야, 멍청아. 과학이 그렇다고 말하고 있어 라며 반박하죠. 하지만 그들은 실제로 아무것도 모릅니다. 너무 어리고 식단에 신경 써본 적도 없는 애송이들이죠. 그들은 도리토스나 트윈키 같은 정크푸드를 먹으면서도 건강하고 보기 좋은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20대에는 그랬으니까요. 20년 후에 와서 다시 말해보라고 해야겠네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들처럼 살았죠. 더 많은 허니번을 먹어야 해요. 나를 보세요. 이렇게 건강하잖아요. 라고 자신 있게 말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저를 보고 와, 저 사람 몸 좋다. 나도 허니번을 먹어야 하나 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이런 젊은 친구들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대다수의 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만요. 과학적 근거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저는 그 말을 되돌려줍니다. 아니요. 오히려 당신이 저에게 과학적 근거를 보여주세요. 제가 말하는 것은 진화적으로나 조상들의 관점에서 적절하고 상식에 기반한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그걸 뒤집으려면 정말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훌륭한 관점입니다. 특히 최근 박사님이 SNS에 올린 연구를 보면 의사의 40%는 과체중이고 그중 23%는 비만이라는 통계가 있었죠. 이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는 일을 뒷받침할 데이터도 없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더 넓은 각성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때로는 소셜미디어에서 제가 다소 강경한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뚱뚱하고 건강이 나쁘며 불행해 보이는 의사들에게 누군가는 그들의 면전에서 지적해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봐요, 당신은 궁극적으로 자신만 해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비참한 모습은 당신 가족을 불행하게 만들 뿐 아니라 당신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 돈을 지불하는 환자들에게도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런 행동은 의료 과실에 가깝습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게을러져서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 고민조차 하지 않고 그저 제약사 영업사원이 말해준 것을 환자들에게 그대로 반복하거나 어젯밤 뉴스에서 본 이야기를 그대로 되풀이하는 것뿐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의학 연구의 결론 요약만 읽고 그걸로 환자를 진료하려 한다면 정말 형편없는 태도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이런 주제로 유튜브 영상을 만든 적도 있어요. 왜 뚱뚱한 의사들이 있는 걸까에 대해서요. 만약 자동차 정비사를 찾아갔는데 그 정비사의 차가 늘 시동도 제대로 걸리지 않는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정비소에 다신 가지 않겠죠. 그 정비사에게 뭐라고 말하기도 싫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말하겠죠. 고마워요. 다른 곳을 찾아볼게요. 만약 헤어 디자이너의 머리가 엉망이라면 그 사람에게 머리를 맡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왜 당신의 건강과 단 한 번뿐인 소중한 삶을 건강이 나쁜 당뇨병 의사에게 맡기려고 하시나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와, 정말 멋진 관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소에 그런 점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런 점들을 더 많이 고민해야 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이건 여전히 당신의 문제입니다. 저는 내시빌에서 저명한 소화기내과 전문의를 알고 있습니다. 그 의사는 개시렴이 악화된 환자들에게 시약과 견과류를 피하라고 권합니다. 그것이 그 의사가 환자들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조언 중 하나인데 실제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어쩌면 환자들의 상태를 더 나쁘게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43,000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에서는 개시렴 악화를 유발하는 요인들이 분명하게 밝혀졌습니다. 그 요인들은 과체중, 가공식품 섭취, 흡연, 음주와 같은 것들입니다. 딸기에 붙어있는 작은 씨앗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그런 속설은 왠지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심지어 인증을 받은 소화기내과 전문의조차도 환자들에게 그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어요. 저는 SNS를 통해 적어도 지난 7년 동안 이 잘못된 속설에 대해 끈질기게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얼마 전에는 한 여성과 대화를 나눴는데 그녀의 소화기내과 의사도 그녀의 남편에게 시약과 견과류를 끊으세요. 그게 개시렴의 원인입니다. 라고 말했다더군요. 하지만 그건 어떤 연구에도 근거가 없습니다. 인간은 기록된 역사 이전부터 시약과 견과류를 먹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것이 개시렴의 원인이라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저는 바로 이런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의사들에게 제 이야기가 닿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점차 효과를 보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들도 이런 이야기를 듣고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을 거예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제 다음 질문과 연결됩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상식의 기준에서 보면 그의 생각이 편향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터뷰를 보면 그가 정립한 인간에게 완전한 식단과 의사들이 들춰내기 싫은 부분을 지적한 그의 책 의사의 거짓말은 그가 당연하게 여겨지던 상식에 의문을 품고 진실에 다가가기 위한 독특한 접근 방식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런 사고방식을 설파하며 300만이나 되는 구독자를 모았고 그의 메시지에 동의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그를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는 책에서만 본 이론을 떠드는 방구석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는 본인이 직접 실천하고 경험해보면서 알게 된 살아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설명이 상당히 디테일하고 메시지에 자신감이 넘치는 이유는 이렇게 깊은 지식에 경험이 더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조금 부정적인 면을 이야기했지만 박사님의 눈에는 변화의 조짐이 보이시나요? 박사님의 활동이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연구의 질이 향상된다거나 현재 주목받고 있는 저탄수화물 식단의 흐름이나 동료들 사이에서 어떤 변화가 관찰되시나요? 모든 부분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 목표이기도 하죠. 특히 환자들에게서 큰 변화를 보고 있어요. 그들은 점점 깨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먹는 음식이 내 건강과 기분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요? 정말 흥미로운데요. 한번 알아봐야겠어요. 이런 반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간호사와 의사보조 인력들도 이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어요. 많은 의사보조사와 고급 실무 간호사가 제게 환자로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박사님이 하시는 일과 그 철학을 믿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하는 환경에서는 이런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룰 수가 없어요. 지도 의사께서 이 주제를 논의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일종의 닌자처럼 행동합니다. 의사들과 마찰을 피하면서도 환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죠.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의사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왜냐하면 의사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실천하고 있는 방식이 확고한 진리라고 믿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됐어요. 라고 말하고 싶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들의 면전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확립된 과학이라고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실천하고 있는 의학은 오히려 매우 위태로워 보입니다. 당신이 서 있는 기반은 마치 모래 위에 지어진 집과 같습니다. 혹시 환자들에게 잘못된 조언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런 말이 의사를 불편하게 만든다면 그건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의사는 항상 더 많이 고민하고 읽고 연구해야만 하기 때문이죠. 특히 자신의 전문 분야를 넘어선 영역에 대해서도 깊이 공부해야 합니다.
단지 제약사 영업사원이 가져다준 최신 샘플 약물에 의존해 환자를 진료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할 거면 그들은 의사로서의 명예나 보수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게으른 방식으로 의료를 실천하겠다면 그런 특권을 누릴 자격이 없는 거죠.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특히 의사는 생각하고 공부해야 한다는 점 말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의 의사가 그런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것 같아요. 많은 의사가 자신의 역할을 단순히 표준 의료 지침을 따르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들은 나는 근거 기반 의학을 실천하고 있다고 말하죠. 하지만 제가 보기에 그들이 말하는 것은 진정한 근거 기반 의학, evidence-based medicine이 아니라 권위 기반 의학, eminence-based medicine에 불과합니다. 흰 가운을 입은 그 방에서 가장 나이 많고 권위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을 그냥 따르기만 하는 거예요. 그저 따르기만 한다면 그건 정말 멍청한 짓이에요. 제 말은 그런 종류의 EBM을 따른다면 사실 환자들에게 해를 끼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이런 권위 기반 의학이 현대 의료에서 가장 흔하게 실천되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네, 당연히 근거에 기반을 둬야죠. 의사들은 우리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특히 스타틴이나 제2형 당뇨병 약물 같은 경우를 보면 이를 뒷받침하는 의미 있는 연구가 거의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약들을 처방할 때 그들은 전체 사망률 같은 중요한 데이터를 살펴보지 않아요. 그저 당화혈색소 수치가 10% 감소했다라는 연구 결과만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런 연구에서는 약물의 효과를 기존 약물과 비교하지 않고 위약, 즉 플라시보 효과와 비교합니다. 이런 연구들은 근거로 삼기에는 너무 미약한데 그런 걸 바탕으로 진료하겠다고요? 네,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권위 기반 의학에 대한 훌륭한 관점이에요. 제가 읽은 JAMA Internal Medicine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 심장협회와 미국 심장학회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 중에서 실제로 고품질 근거에 기반한 가이드라인은 10%에 불과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단순한 합의 성명, 컨센서스 스테이트먼트였죠. 근데 어느 순간 그 합의된 진술이 근거 기반 의학으로 간주되기 시작했어요. 맞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방 안에 긴 흰 가운을 입은 나이든 의사들이 모여 무언가를 논의한 후 내놓은 의견이 언제부터 연구의 근거가 되었습니까? 그게 진짜 과학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서 캠베리 박사가 언급한 전체 사망률은 특정 약물이나 치료법이 전체적인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때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즉, 어떤 약물이 특정 질병의 위험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더라도 그 약물이 환자의 전체 사망률을 줄이지 못한다면 그 약물은 실제로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캠베리 박사가 언급한 스타틴이란 약물은 고지혈증 환자들의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해 흔히 처방되는 약물입니다. 실제로 그 약물은 확실히 LDL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스타틴이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줄인다는 연구들은 대부분 그것을 만드는 제약회사에 의해 설계되고 수행된 것이기 때문에 그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스타틴이 전체 사망률을 유의미하게 줄이지 못한다는 신뢰할 만한 연구 결과들이 있으며 약물 사용에 따른 부작용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혈당 상승, 인지기능 저하, 간기능 이상 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많은 의사들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환자들에게 부작용이나 환자 개개인의 건강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스타틴 처방을 너무 쉽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박사님은 20년 동안 의사로서 활동하며 대사질환, 특히 당뇨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 저탄수화물 식단만큼 효과적인 방법을 본 적이 있나요? 아니요, 그것만큼 효과적인 방식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 저탄수화물 식단이 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약을 발명해서 특허를 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조 단위의 불을 쌓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런 약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식단을 The Proper Human Diet, 적절한 인간의 식단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제가 매일 조금씩 당신에게 독을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분명히 아프게 될 겁니다. 그 독으로 인해 당신이 내일 당장 죽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심지어는 30년 후에도 살아있을 수도 있지만 당신의 몸은 점점 중독되고 염증이 생길 것입니다. 혈액 검사 수치는 나빠지고 기분도 나빠지고 짜증이 늘고 비만이 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마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당신의 식단에서 그 느린 독을 제거했을 때 건강이 좋아진다면 사람들이 그 사실에 굉장히 놀랍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그렇게 충격을 받을 일인가요? 당연한 결과죠.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저탄수화물 식단이 하는 일은 바로 그 독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독이란 설탕, 곡물, 그리고 식물성 기름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적절한 인간 식단에서 배제해야 할 세 가지 주요 식재료이며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은 모두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식단에 특별한 요소를 추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의료요법이나 마법 같은 영양제를 추가한 것도 아니죠.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제가 당신에게 한 일은 단지 중독에서 벗어나도록 도운 겁니다. 모든 포유류는 중독을 멈추면 더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에게 올바른 식단을 제공하면 사람들은 더 건강해지고 더 행복해지며 더 생산적이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마치 그들에게 초능력을 부여한 것처럼 느껴질 정도죠. 왜냐하면 우리의 DNA가 그 식단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설탕과 식물성 기름을 느린 독이라고 지목한 것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키토 식단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으신 분들은 캠베리 박사가 통곡물을 포함한 곡물을 이것들과 함께 느린 독으로 꼽은 것에 대해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통곡물은 대부분 아시는 바와 같이 정제된 곡물에 비해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 상승을 완화하고 포만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통곡물 역시 우리 몸에서 최종적으로는 단순 당으로 분해된다는 것입니다. 식이섬유로 감싼 사탕을 먹는다면 혈당이 느리게 상승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건강식품이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통곡물이라는 교묘한 말에 안심하고 많은 양을 먹으면 그것으로 인한 피해는 정제곡물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설득력 있는 주장이네요. 하지만 앞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것이 다 좋아진다고 들으면 사람들은 뭔가 과장되었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이 식단을 하면 안 되는 사람들도 있나요? 박사님의 클리닉에서 이 식단으로 효과를 보지 못한 사례는 없었나요? 주의해야 할 점이나 단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사실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를 찾지 못했습니다. 고지방 식단을 할 수 없는 극히 일부의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 선천적으로 지방 대사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 식단을 실천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것을 주제로 영상을 만들기 위해 조사했는데 미국 전체 인구 중 고지방 식단을 하기 어려운 사람은 약 750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 외의 모든 사람은 이 식단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제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이 식단을 하면 안 되는 환자 집단은 없었어요. 환자가 의사 선생님, 저는 쓸개가 없어서 지방을 먹을 수 없어요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라이브 방송에서 이런 질문을 정말 수백 번은 받았습니다. 저는 쓸개가 없는데 키토 식단을 할 수 없겠죠?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 80명에서 150명의 라이브 시청자들이 채팅창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저도 쓸개가 없지만 이 식단을 하고 있어요. 네, 물론 이런 것은 모두 일화적인 증거일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1000개가 넘는 일화적 증거를 들었다면 거기에는 분명 주목해야 할 뭔가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죠.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담낭이 없더라도 저탄수화물 식단을 할 수 있고 갑상선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저탄수화물 식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간이 있다면 반드시 이 식단을 해야 하고 위우에 수술을 받은 분도 이 식단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질문은 끝없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식단을 올바른 인간 식단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름을 붙이면 질문 자체가 우스꽝스러워지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저는 쓸개가 없는데 올바른 식단을 할 수 있나요? 질문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물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는 X라는 문제가 있는데 올바른 식단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순간 그 질문은 우스운 질문이 됩니다. 물론 올바른 인간 식단을 해야죠. 당신이 수술로 인해 몸의 한 부분을 잃었다면 저는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여전히 올바른 인간 식단을 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의학적인 질환이 있는 환자들에게는 식단 전환을 어떻게 지도하시나요? 그들에게도 조금씩 단계적으로 접근하나요? 예를 들어 쓸개가 없거나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말이죠. 아니면 단순히 체중 감량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시작하나요? 전환 기간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각각의 개인에게 맞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할 때와 비슷하죠. 젊고 건강한 알코올 중독자는 재활센터에 보내서 바로 금주를 시작하도록 해도 됩니다. 이 경우는 비교적 안전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상태가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들은 발작이나 전해질 불균형 같은 여러 위험 요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두 달에 걸쳐 천천히 금주하도록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두 경우 모두 결국 술을 끊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알코올 중독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탄수화물, 설탕, 식물성 기름의 과도한 섭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끊으면 처음에는 끔찍한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빠르게 전환하면 특정 위험이 증가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올바른 식단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2, 3개월에 걸쳐 천천히 전환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과정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중 아무도 이 식단을 따르지 않는 상황에서 하루아침에 식단을 바꾼다면 가정의 분위기를 완전히 망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즉각적인 전환이 어려울 수밖에 없죠. 반면에 젊고 대사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저탄수화물 식단으로 바로 전환해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맞아요. 사람마다 식단 전환 속도는 다르게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어떤 알코올 중독자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천천히 금주를 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내용이 다이어트를 위해 새로운 식단을 시작할 때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는 하나의 정답만 존재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키토 식단을 예로 들면 탄수화물을 얼마 이상 먹으면 안 된다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식단은 각자의 몸 상태와 생활 패턴, 목표에 맞춰 꾸준히 조정해 나가야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갑자기 탄수화물을 끊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점진적으로 줄이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연을 할 때 어떤 사람은 한 번에 담배를 끊고 금단 현상을 악착같이 견디면서 성공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전자담배를 활용하거나 서서히 흡연 횟수를 줄여가며 성공하는 것처럼요. 어느 쪽도 틀린 방법은 아닙니다. 어떤 목표에 이르는 길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며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고 그것을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효과가 좋은 방법이라 해도 그것을 지속할 수 없다면 금방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테니까요. 카니보어 식단도 올바른 인간 식단에 포함되나요? 네,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식단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저탄고지 식단을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팔레오라고 불리는 식단에 발을 들였을 때를 돌아보면 그 당시에도 카니보어 식단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건 좀 과하지 않나? 라고 생각했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저탄수화물 식단과 키토 식단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카니보어 식단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카니보어 식단은 오직 동물성 식품만 섭취하는 것으로 특히 지방 함량이 높은 동물성 식품 위주로 구성됩니다. 일부 사람들은 카니보어 식단을 적색육만 먹는 것으로 오해하지만 상식과 조상들의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조상들은 아마 동물의 코에서 꼬리까지 모든 부위를 섭취했을 것입니다. 간도 먹고 뼈도 이용하고 동물의 모든 것을 활용했죠. 그래서 저는 카니보어 식단을 키토제닉 식단의 카테고리 중 한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제 당신은 카니보어 식단을 하니까 당신을 언팔로우 할 거예요. 당신은 더 이상 키토 식단을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럼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아니요. 카니보어는 궁극의 키토 식단이자 궁극의 저탄수화물 식단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거의 무탄수화물 식단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1년 넘게 카니보어 식단에 가까운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 건강 상태는 이전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저는 현재 50살이지만 이 식단을 하고 나서 제 몸은 마치 35살처럼 느껴집니다. 20대 젊은이가 이 말을 들으면 별로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5세를 지나 50세가 된 사람이라면 이 말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 이해할 겁니다. 현재 저는 약이나 보충제를 전혀 복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느끼는 건강함은 제가 35이었을 때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죠. 정말 대단하네요. 그렇다면 환자들에게는 이 식단을 점진적으로 진행하시나요? 예를 들어 저탄수화물 식단을 먼저 권하고 효과가 없으면 키토 식단으로 전환하도록 권유한 후 그 다음 단계로 카니보어 식단으로 넘어가는 식으로요. 아니면 처음부터 모든 환자에게 바로 카니보어 식단을 권하시나요? 저는 대체로 그런 흐름에 따라 진행하는 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아마도 80% 정도의 사람들은 키토제닉 식단만으로도 충분히 긍정적인 효과를 봅니다. 이때 그들의 키토제닉 식단이 고지방, 적당한 단백질이든 고단백, 적당한 지방이든 큰 차이는 없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은 고지방 식단을 선호하지만 일부는 고단백 식단을 더 선호하기도 합니다. 제 경험에 따르면 80% 정도의 사람들은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건강을 회복하고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한 일부 사람들은 하루에 50g 이하, 심지어 20g 이하로 탄수화물을 섭취를 제한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하루에 10g 이상의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염증이 생기고 복부 팽만감이 시작됩니다.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지만
키토 식단에 적합한 채소들조차도 췌장을 자극하고 다른 곳에 염증을 유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방이 많은 고기, 버터, 베이컨, 계란을 섭취하면 몸 상태가 놀라울 정도로 좋아집니다. 6개월마다 받는 건강 검진 결과는 항상 훌륭하고 에너지도 넘칩니다. 제 아내 니샤는 저보다 어린데도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보다 연상인 것 같아요. 당신은 절대 입을 다물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지도 않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계속 에너지가 넘칠 수 있죠? 처음에 아내는 저탄수화물 식단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저보다 더 젊고 건강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하시모토 갑상선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처음에는 저탄수화물 식단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가 모노라고 하는 전염성 단핵구증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병이 재발할 때마다 무려 6주 동안 소파에 누워 지내야 했습니다. 결국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는 그 바보 같은 저탄수화물 식단을 한번 해볼까? 그녀가 이 식단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모노에서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심지어 매일 증상을 겪던 하시모토 갑상선염의 증상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 시점부터 아내는 저탄수화물 식단의 효과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녀가 저희 말을 듣고 따라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시도해보고 효과를 체감한 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저와 함께 이 자리에 와주었고 현재 임신 15주 차입니다. 그녀는 여전히 저탄수화물 식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탄수화물 섭취량은 굉장히 적습니다. 어떤 산부인과 의사라도 그녀의 탄수화물 섭취량을 알게 된다면 아마 굉장히 불안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주 잘 지내고 있고 아기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일부 영양 관련 기관의 공식 지침에서는 임신부가 하루에 약 300g의 탄수화물을 섭취해야 한다고 권장합니다. 와, 하루 300g이요? 네, 그게 평균치입니다. 왠지 그 권장량도 엄격한 학문적 연구에 기반하지 않은 권위 기반 의학일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훌륭한 지적입니다. 니샤는 하루에 약 15에서 25g 정도의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대부분의 영양사나 산부인과 의사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할 겁니다. 뭐 하는 거예요? 그건 좋을 리가 없어요. 저는 그런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당신의 그 권장 식단이 어떤 연구를 기반으로 하는지 보여주세요. 그 연구를 제게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모든 영양사들에게도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어떤 연구에 근거해서 그 권장 사항을 제시하고 있나요? 단지 학교에서 교수에게 배운 걸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 대학들은 켈로그, 포스트, 크래프트 같은 대기업의 후원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스스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혹시 환자에게 해를 끼치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죠. 왜냐하면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권장되는 식단은 통제된 연구에 기반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훌륭한 관점입니다. 특히 부인께서 저탄수화물 식단에 대해 처음에는 박사님의 말을 듣지 않고 직접 경험한 후 확신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참 인상 깊네요. 그것은 많은 부부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사실 의사와 환자 관계, 친구 관계, 그리고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스스로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십 년, 수세기에 걸쳐 굳어진 기존의 패러다임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박사님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수십만 명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부풀리고 싶지는 않지만 어쨌든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 중이라는 점은 확실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이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저변에서부터 일어나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미국 당뇨병 협회가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절대 볼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여러분에게 제공했던 식단 권장 사항이 전부 잘못되었습니다. 그런 발언을 하는 기자회견은 결코 열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우리 부모님, 조부모님, 그리고 생명이나 건강을 잃게 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미국 당뇨병 협회가 스스로의 실수를 인정하며 뒤늦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기까지는 아마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이 최근에 발표한 새로운 식단 가이드라인에는 저탄수화물 식단이 시도해 볼 만한 옵션으로 포함되어 있더군요. 물론 리스트의 가장 아래에 위치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엄청난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큰 변화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네, 맞습니다. 우스갯소리로 학계와 의료계의 치료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는 모든 노장들이 먼저 죽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노장들이 현재 우리가 실행하고 있는 진료 방식과 패러다임을 만들어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방식을 고수하려 하죠. 하지만 제 소명은 우리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팔다리를 잃거나 신장 기능을 잃게 되는 비극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노장들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을 기다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패러다임을 탑다운 방식이 아닌 바텀업 방식, 즉 아래에서부터 위로 바꾸고자 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제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조언이 제 인생을 바꿔 놓았습니다. 처음에 제 남편은 이것에 관심 없었지만 제가 변한 모습을 보고 이제는 그도 키토 식단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많은 의사도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걸 그대로 계속하세요. 그리고 저도 키토 식단에 대해 좀 더 알아봐야겠어요. 이는 정말로 올바른 인간 식단의 효과에 대한 강력한 증거입니다. 당신이 이 식단을 시작했을 때 그 변화는 너무나 극적이어서 이웃이 그 변화를 보고는 이렇게 묻기 시작합니다.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남편도 결국엔 깨닫게 됩니다. 당신이 단지 잔소리로 그를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랑을 담아 이 방법을 시도해 보라고 권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지역의 의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권장한 방식으로 실패했던 많은 환자들이 이젠 마치 초능력을 얻은 것처럼 건강을 개선하고 활기를 되찾는 것을 보며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의사를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제 아내도 키토 식단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 말하는 게 두려웠지만 이 식단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들과 이 커뮤니티는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는 패러다임을 아래에서부터 위로 바꾸고 있어요. 저는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로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박사님께서도 그 일에 동참하고 계신다는 것이 정말 기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사람들을 돌보며 그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절대 멈추지 않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키토나 카니부어 같은 저탄수화물 식단은 미국에 비해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하며 저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이 크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인터뷰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그건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하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 인터뷰 영상을 올린 건 제 나름대로는 새로운 시도였습니다. 영상의 길이도 워낙 길고 이 분야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진 분들이 아니면 흥미를 끌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자주 인용하는 캠베리 박사의 짧은 영상만 보면서 그를 극단적인 괴짜 의사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구독자분들이 이분의 철학과 배경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과 달리 이 영상은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고 댓글을 통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셨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저탄수화물 식단에 대해 더 깊은 내용을 알고자 하는 분들이 적지 않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절대 대중적이라 할 수 없는 저탄수화물 식단을 주제로 한 채널에 이렇게 구독자가 모이고 댓글로 의견을 주고받는다는 것도 어쩌면 이 식단이 국내에서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구독자 여러분들의 반응은 저에게 큰 격려가 되었고 앞으로도 이런 인터뷰 영상이나 전문가들 간의 토론 영상도 자주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한 다이어트였습니다.